대한민국 최고의 럭셔리 호텔로 손꼽히는 테이아 로얄 호텔의 메인 로비는 언제나처럼 눈부신 화려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천장 높이 매달린 거대한 크리스털 샹들리에는 마치 부서진 별빛처럼 쏟아져 내리며 최고급 대리석 바닥을 비추었고, 그 위를 오가는 사람들의 발소리는 웅장한 공간 속에 부드럽 스며들었다. 그 화려한 중심부인 프런트 데스크 뒤에는 단정하게 유니폼을 입은 한소희가 서 있었다. 그녀의 본명은 한서윤이었지만 이 호텔에서 그녀의 정체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기에 그녀는 가슴에 한소희라는 가명이 적힌 명찰을 달고 완벽한 미소로 고객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생계를 위해 이곳에 서 있는 것이 아니었으며, 창업주인 할아버지가 남긴 유산이 어떻게 병들어가고 있는지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위해 가장 낮은 곳으로 잠입해 들어온 미린의 그룹의 유일한 상속녀였다. 오전에 고요함이 감돌던 로비의 평화는 회전문이 돌아가며 나타난 한 여성의 날카로운 구두 굽소리에 의해 순식간에 깨져버렸다. 온몸을 명품으로 휘감은 채 등장한 그녀는 다름 아닌 건설 재벌가의 딸이자 사교계의 악동으로 불리는 이채린이었다. 그녀는 선글라스를 거칠게 벗어 손에 쥔 채 프런트 데스크로 성큼성큼 걸어왔고, 그녀의 뒤를 따르던 수행원들은 쩔쩔매며 그녀의 눈치를 살피기에 급급했다. 이채린은 대기선에 서 있는 다른 고객들을 안중에도 두지 않고 곧장 데스크 앞으로 다가와 자신의 핸드백을 대리석 상판 위에 쾅 소리가 나도록 내려놓았다. 그 소리에 로비에 있던 직원들과 투숙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쏠렸지만 그녀는 그런 시선조차 즐기는 듯 오만하게 턱을 치켜들고 한소희를 노려보았다. 한소희는 눈앞에서 벌어진 무례한 행동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훈련된 미소를 유지하며 차분한 목소리로 응대했다. 그녀는 이채린이 예약한 스위트룸의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모니터를 빠르게 조작했지만 시스템상 입실 시간은 아직 2시간이나 남아있는 상태였다. 소희가 정중하게 체크인 시간이 아직 되지 않았음을 설명하자 이채린의 표정은 순식간에 일그러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이 누군지 알면서 고작 규정 따위를 들먹이냐며 목소리를 높였고, 당장 룸을 내놓지 않으면 호텔의 총책임자를 불러오라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소희는 규정을 어기고 특혜를 제공하는 것이야말로 호텔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판단했기에 원칙대로 라운지에서의 대기를 권유했으나 이는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고 말았다. 이채린의 고성은 점점 더 커져 로비 전체를 울리기 시작했고, 그녀의 입에서는 직원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냐는 둥 수준이 떨어진다는 둥 모욕적인 언사들이 쏟아져 나왔다. 주변에 있던 다른 투숙객들이 눈살을 찌푸리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지만 이채린은 아랑곳하지 않고 데스크 위에 놓인 볼펜 꽂이를 집어던지며 난동을 부렸다. 플라스틱 파편이 바닥으로 튀었지만 소희는 반사적으로 몸을 피하지 않고 그 자리에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않는 눈빛으로 이채린을 응시했다. 보통의 직원이라면 당황하여 눈물을 흘리거나 쩔쩔맸겠지만 소희의 눈동자 깊은 곳에는 두려움 대신 이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하는 차가운 이성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이 소동이 단순한 컴플레인이 아니라 자신의 스트레스를 풀 대상을 찾는 갑질임을 간파하고 있었다. 그때 로비 한쪽에서 숨을 헐떡이며 달려오는 남자가 있었으니 그는 테이아 호텔의 총지배인인 최민석이었다. 땀으로 번들거리는 이마를 닦을 새도 없이 달려온 그는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이채린을 향해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비굴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는 호텔의 책임자로서 직원을 보호하고 상황을 중재해야 할 의무가 있었지만 권력 앞에서는 한없이 약한 기회주의자에 불과했다. 최민석은 이채린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지도 않고 대뜸 소희를 향해 호통을 쳤다. 감히 VIP 고객님을 불편하게 해드렸다며 당장 사과하지 않고 뭐하냐는 그의 고함은 이채린의 난동보다 더 거슬리는 소음이 되어 소희의 귀를 때렸다. 소희는 최민석의 비겁한 태도를 보며 속으로 씁쓸한 웃음을 삼켰다.
그는 할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만 해도 충직한 척 연기하던 인물이었으나 지금은 썩어 빠진 권력의 주구 노릇을 자처하고 있었다. 소희가 규정대로 안내했을 뿐이라고 차분하게 해명하려 했으나 최민석은 그녀의 말을 가로막으며 더욱 거칠게 몰아붙였다. 그는 고객이 왕이라는 낡은 구호를 들먹이며 소희의 태도가 건방지다고 몰아세웠고 이채리는 그런 최민석의 반응에 만족한 듯 팔짱을 끼고 삐딱하게 서서 구경하고 있었다. 최민석은 이채린에게 잘 보이기 위해 소희를 희생양으로 삼기로 작정한 듯 데스크 앞으로 돌아 나와 소희의 어깨를 거칠게 밀치며 당장 무릎 꿇고 사죄하라고 명령했다. 로비에 감돌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지나가던 사람들조차 발걸음을 멈추고 숨을 죽인 채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공개적인 장소에서 직원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강요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 침해이자 직장 내 괴롭힘이었지만 최민석에게는 오직 자신의 안위와 권력자의 비위를 맞추는 것만이 중요했다. 소희는 주먹을 꽉 쥐었고 잘 다듬어진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얼굴에는 여전히 동요하는 기색을 드러내지 않았다. 지금 당장이라도 명찰을 떼어 던지고 자신의 진짜 신분을 밝힌 뒤 최민석을 해고하고 이채린을 내쫓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렇게 한다면 지난 몇 달간 공들여 준비해온 내부 감사와 부패 척결 계획은 물거품이 되고 말 것이며 진짜 배후에 있는 더 큰 악을 잡아낼 기회를 잃게 될 것이었다. 소희는 짧은 순간 동안 수만 가지의 생각을 머릿속으로 정리하며 자신의 자존심과 목표의 무게를 저울질했다. 그녀가 이곳에 온 목적은 단순한 감정 싸움에서의 승리가 아니라 테이아 호텔과 미린의 그룹 전체를 좀먹는 암적인 존재들을 뿌리 뽑는 것이었다. 결국 그녀는 더 큰 승리를 위해 현재의 굴욕을 감내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천천히 데스크 밖으로 걸어 나와 이채린과 최민석 앞에 섰고 뻣뻣하게 굳은 무릎을 굽혀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그녀의 행동에 이채린은 승리감에 도취된 듯 입꼬리를 비틀어 올리며 비웃었고 최민석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땀을 닦아냈다. 바닥에 엎드린 소희의 시선은 차가운 대리석 무늬에 고정되어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죄송하다는 말을 내뱉었지만 그 목소리에는 영혼이 담겨 있지 않았고 오직 기계적인 울림만이 공허하게 퍼져나갔다. 이채리는 소희의 머리 위로 지폐 몇 장을 구겨 던지며 서비스 교육 좀 똑바로 받으라는 모욕적인 말을 남기고는 수행원들을 대동하여 엘리베이터 쪽으로 사라졌다. 바닥에 흩어지는 지폐들을 바라보며 소희는 이 치욕스러운 순간을 뼈에 새겼고 언젠가 이 모든 것을 몇 배로 갚아주리라 다짐했다. 이채린이 사라지자 최민석은 그제야 위세를 부리며 소희에게 삿대질을 해댔다. 그는 이번 일로 호텔의 이미지에 먹칠을 했다며 심할서를 써오라고 명령했고 당분간 프런트 업무에서 배제하고 지하 창고 정리나 하라며 징계성 인사를 통보했다. 소희는 아무 대꾸 없이 바닥에 떨어진 지폐들을 주워 모으며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녀의 유니폼 무릎 부분에는 먼지가 묻어 있었지만 그녀가 고개를 들었을 때 드러난 표정은 패배자의 것이 아니라 사냥감을 앞에 둔 맹수의 그것처럼 서늘했다. 최민석은 순간적으로 소희의 눈빛에서 알 수 없는 위압감을 느꼈지만 이내 자신이 헛것을 보았다고 치부하며 혀를 차고는 사무실로 돌아갔다. 홀로 남겨진 소희는 손에 쥐어진 구겨진 지폐를 꽉 움켜쥐며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다듬었다. 주변 동료들이 안타까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다가오려 했지만 그녀는 괜찮다는 듯 짧게 고개를 저어 보이며 자리를 지켰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방금 전의 상황을 복기하며 최민석이 이채린에게 보였던 과도한 충성심 뒤에 숨겨진 커넥션이 있을 것이라 확신했다. 단순한 고객 응대를 넘어선 그들의 유착 관계는 분명 호텔 자금 횡령과도 연관이 있을 것이라는 직감이 그녀의 뇌리를 스쳤다. 지하 창고로의 좌천은 오히려 그녀에게 있어 사람들의 눈을 피해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었다. 소희는 다시 프런트 데스크 뒤로 돌아가 컴퓨터 화면을 응시하며 방금 전 이채린의 체크인 기록을 별도의 폴더에 저장해 두었다. 그녀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듯 빠르게 움직였고 화면 속 데이터들은 그녀의 눈동자에 비쳐 빠르게 지나갔다. 겉으로는 평범한 직원이 겪은 불행한 하루처럼 보였지만 물밑에서는 이미 거대한 반격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주머니 속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내 작동을 멈추고 안전한 곳에 깊숙이 찔러 넣었다. 방금 전 로비에서 벌어진 모든 대화와 최민석의 폭언은 고스란히 그 안에 담겨 있었고 이것은 훗날 그를 파멸로 이끌 결정적인 족쇄가 될 것이었다. 오후 근무 교대 시간이 다가오자 소희는 라커룸으로 향하며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거울 속의 여자는 화장기가 번진 채 지쳐 보였지만 눈동자만큼은 흔들림 없이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차가운 물로 세수를 하며 모욕감을 씻어내고 다시 한번 각오를 다졌다. 이 거대한 호텔이 그리고 미린의 그룹이 다시 본래의 주인을 맞이할 때까지 그녀는 그림자 속에 숨어 칼을 갈 것이며 그 칼날이 가장 날카로워졌을 때 주저없이 썩은 환부를 도려낼 것이다. 그녀는 젖은 얼굴을 닦아내고 라커룸을 나서며 어둠이 짙게 깔린 지하 창고로 향하는 계단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가 텅 빈 복도에 울려 퍼지며 마치 전장으로 향하는 진군가처럼 들렸다. 자정이 훌쩍 넘은 시각. 테이아 로얄 호텔의 로비는 낮의 소란스러움이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정막만이 감돌고 있었다. 화려하게 빛나던 샹들리에는 조도를 낮추어 은은한 달빛처럼 변했고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는 잠들지 않는 도시의 야경이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최민석 총지배인의 부당한 지시로 인해 심야 근무조로 좌천된 한소희는 프런트 데스크가 아닌 구석진 비즈니스 센터의 관리 데스크에 앉아 있었다. 남들이 보기에는 가혹한 징계이자 유배였겠지만 그녀에게 있어 이 시간은 오히려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호텔의 심장부를 해부할 수 있는 완벽한 기회의 시간이었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아 아무도 없음을 확인한 뒤 보안이 허술한 구형 단말기를 통해 내부 인트라넷의 깊숙한 곳으로 접속을 시도했다. 그녀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를 미끄러지듯 움직였고 모니터 화면에는 일반 직원들은 접근조차 불가능한 암호화된 폴더들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할아버지가 생전에 가르쳐 주었던 특수 코드를 기억해내며 관리자 권한을 우회했고 곧이어 재무팀의 비밀 서버에 도달하는 데 성공했다. 화면 가득히 쏟아지는 숫자와 데이터들은 일반인에게는 난해한 암호처럼 보였겠지만 아이비리그 경제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월스트리트에서 실무를 익힌 그녀에게는 명백한 범죄의 기록들이었다. 특히 다가오는 창립 50주년 기념 행사를 위해 책정된 예산안에서 수상한 자금 흐름이 포착되었는데 이는 최민석이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소희는 긴장감에 마른 침을 삼키며 데이터를 개인 저장 장치로 옮기는 작업을 시작했고 동시에 책상 위에 놓여있던 프랑스어 원문으로 된 와인 수급 계약서를 꼼꼼히 검토했다. 이 계약서는 최민석이 결제를 올린 서류 중 하나로 최고급 빈티지 와인을 독점 공급받는다는 명목하에 터무니없이 부풀려진 금액이 적혀 있었다. 그녀가 서류의 허점을 찾아내어 붉은 펜으로 체크를 하고 있을 때 고요한 복도 끝에서 또각또각 울리는 구두굽 소리가 들려왔다. 규칙적이고 힘있는 그 발소리는 순찰을 도는 경비원의 것이 아니었으며 늦은 밤 호텔을 배회할 만한 투숙객의 가벼운 발걸음도 아니었다. 소희는 반사적으로 모니터 화면을 전환하고 계약서를 파일철 아래로 슬쩍 밀어 넣은 뒤 태연하게 업무일지를 정리하는 척했다.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낸 남자는 미린의 그룹의 전략기획 본부장이자 호텔 부문 총괄 이사인 강도진이었다.
그는 완벽하게 재단된 네이비 슈트를 입고 있었고 흐트러짐 없는 머리 모양과 차가운 금속태 안경 너머로 보이는 날카로운 눈매는 그가 지독한 완벽주의자임을 대변하고 있었다. 도지는 불면증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불시 점검차 호텔을 돌아보던 중 비즈니스 센터에 불이 켜진 것을 보고 발걸음을 멈춘 것이었다. 그는 평소 직원들의 근태를 엄격하게 관리하기로 유명했기에 심야 시간에 직원이 깨어있는 것을 보고 다가왔지만 그의 표정은 칭찬보다는 의심에 가까웠다. 그는 소희의 책상 앞에 멈춰서서 그녀를 내려다보았고 소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를 건넸다. 도지는 소희의 인사를 가볍게 눈짓으로 받은 뒤 그녀의 책상 위를 훑어보았고 파일철 사이로 삐져나온 프랑스어 계약서를 발견했다. 그의 미간이 미세하게 찌푸려졌고 그는 긴 손가락으로 그 서류를 집어들며 이것이 왜 여기 있는지 물었다. 그것은 일반 사원이 검토할 성질의 것이 아니었으며 더군다나 심야 당직자가 보고 있을 이유는 전혀 없었기에 그의 의심은 합리적이었다. 소희는 순간적으로 당황했지만 침착함을 잃지 않고 폐기된 서류를 정리하던 중 우연히 발견하여 호기심에 보고 있었다고 둘러댔다. 하지만 도지는 그 말을 곧이 듣지 않는 듯 안경을 치켜 올리며 계약서의 한 구절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그는 소희를 시험하려는 듯 유창한 프랑스어로 이 조항이 무슨 의미인지 아느냐고 물었고 그의 목소리에는 상대방을 압도하는 카리스마가 서려 있었다. 소희는 잠시 망설였지만 지금 여기서 모르쇠로 일관하다가는 오히려 무능하거나 수상한 직원으로 찍혀 쫓겨날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그녀는 전략을 수정하여 어릴 때 잠시 어학 연수를 다녀와서 조금 읽을 줄 안다는 거짓말을 섞어 유창한 프랑스어로 대답했다. 그녀의 입에서 흘러나온 발음은 현지인조차 놀랄 만큼 정확했고 해석 또한 계약서에 숨겨진 맹점을 정확히 짚어내는 수준이었다. 도진의 눈동자가 이채를 띠며 커졌고 그는 예상치 못한 인재를 발견한 듯한 표정으로 소희를 다시 한번 훑어보았다. 도진은 흥미롭다는 듯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띠며 단순한 호기심으로 보기에는 해석이 너무나 전문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소희의 명찰을 확인하며 한소희라는 이름을 입안에서 굴려보았고 그녀가 왜 이런 시간대에 비즈니스 센터를 지키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 소희는 낮에 있었던 이채린과의 사건을 구구절절 설명하는 대신 부족한 점이 많아 교육 차원에서 근무지를 옮기게 되었다고 겸손하게 대답했다. 그러나 도지는 그녀의 눈빛에서 주눅든 기색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고 오히려 자신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는 당당함에 묘한 끌림을 느꼈다. 그는 직감적으로 그녀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당장 추궁하는 대신 한 발짝 물러서기로 했다. 그는 계약서를 다시 책상 위에 내려놓으며 앞으로는 폐기 서류라 할지라도 보안 규정을 준수하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그의 어조는 처음에 비해 훨씬 부드러워져 있었고 떠나기 전 그는 내일 아침 전략기획실로 커피를 한 잔 가져다 달라는 뜬금없는 지시를 남겼다. 그것은 단순한 심부름이 아니라 그녀를 다시 한번 불러내어 확인해 보겠다는 일종의 선전포고와도 같았다. 소희는 알겠다고 대답하며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고 도지는 뒤돌아서서 멀어져 갔다. 그의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소희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고 그가 사라진 것을 확인한 후에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의자에 주저앉았다. 소희는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쓸어내리며 강도진이라는 변수가 자신의 계획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계산해 보았다. 그는 최민석과는 달리 능력 있고 예리한 인물이었기에 적으로 돌리면 가장 까다로운 상대가 될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그가 호텔의 부정부패를 혐오하는 성향이라면 훗날 자신의 가장 강력한 아군이 될 수도 있다는 희망이 보였다. 그녀는 다시 모니터로 시선을 돌려 중단했던 데이터 복사 작업을 마무리했고 복사가 완료되었다는 알림창이 뜨자 USB를 뽑아
주머니 깊숙이 챙겼다. 오늘 밤 얻은 정보와 강도진과의 만남은 앞으로 벌어질 거대한 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새벽 3시가 넘어가자 밀려오는 피로가 그녀의 눈꺼풀을 무겁게 눌렀지만 정신만은 그 어느 때보다 맑게 깨어 있었다. 그녀는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최민석이 50주년 행사에서 벌이려는 와인 납품 사기극의 전모를 파악했고 그가 자신을 희생양으로 삼으려 한다는 사실까지 알아차렸다. 그들은 소희에게 가짜 발주서를 넘겨 덤터기를 씌울 계획이었지만 소희는 이미 진짜 계약서와 원가표를 손에 넣은 상태였다. 그녀는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그들이 쳐놓은 덫을 그들의 목을 조르는 올가미로 바꿔놓을 계획을 구상했다. 놈들이 자신을 멍청하고 순종적인 말단 직원으로 생각하고 방심하고 있을 때 가장 치명적인 일격을 가할 것이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굳은 몸을 풀며 창가로 다가가 여명을 기다리는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저 멀리 동쪽 하늘에서 희미하게 밝아오는 푸른 빛은 마치 곧 다가올 변화를 예고하는 듯했다. 내일은 최민석이 지시한 와인 발주를 처리해야 하는 날이었고 그것은 그녀가 준비한 반격의 첫 단계가 시작되는 날이기도 했다. 그녀는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할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 이 호텔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다시 한번 맹세했다. 강도진이 내일 아침 자신을 불렀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 시나리오를 점검하며 그녀는 밤의 끝자락을 향해 묵묵히 걸어갔다. 다음 날 아침 호텔은 다시금 활기로 가득 찼지만 직원들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밤새 비즈니스 센터에서 쪽잠을 잔 소희는 깔끔하게 유니폼을 정돈하고 약속된 시간에 맞춰 최상층에 위치한 전략기획실로 향했다. 엘리베이터 숫자가 올라갈수록 심장 박동도 빨라졌지만 그녀는 표정을 갈무리하며 트레이 위에 놓인 에스프레소 잔을 단단히 잡았다. 문이 열리고 비서들의 안내를 받아 들어선 강도진의 집무실은 마치 얼음성처럼 차갑고 정돈된 분위기였다. 넓은 통유리 창을 등지고 앉아 서류를 검토하던 도진은 인기척을 느끼고 고개를 들었고 그의 안경 너머로 날카로운 시선이 소희에게 꽂혔다. 도진은 소희가 내려놓는 커피 향을 음미하며 그녀에게 앉으라는 손짓을 했다. 그는 어젯밤의 일에 대해 다시 언급하지 않았지만 책상 위에는 인사팀에서 가져온 듯한 한소희의 이력서가 펼쳐져 있었다. 고졸 출신의 평범한 스펙으로 위조된 이력서를 보며 도진은 흥미롭다는 듯 펜을 굴렸다. 그는 단도직입적으로 그녀에게 프랑스어를 어디서 그렇게 전문적으로 배웠는지 다시 물었고 소희는 준비된 대답 대신 침묵을 선택했다. 그 침묵은 긍정도 부정도 아닌 묘한 여운을 남겼고 도진은 그녀가 단순한 직원이 아님을 확신하게 되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팽팽한 줄다리기 같은 침묵이 흘렀고 그것은 서로를 탐색하는 고요한 전쟁의 시작이었다. 도진은 이력서를 덮으며 당분간 소희를 예의주시하겠다는 뜻을 내비쳤고 소희는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으며 목례를 하고 방을 나섰다. 문이 닫히는 순간 도진은 인터폰을 눌러 비서에게 한소희의 뒷조사를 더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지만 그는 알지 못했다. 이미 소희가 그보다 한 수 앞서 자신의 흔적을 완벽하게 지워놓았다는 사실을 말이다. 복도로 나온 소희는 주머니 속의 USB를 만지작거리며 최민석의 사무실이 있는 층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이제 덫을 놓을 시간이었고 사냥꾼은 사냥감을 향해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접근하고 있었다. 미린의 그룹의 창립 50주년 기념 행사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테이아 로얄 호텔은 전례 없는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다. 호텔의 모든 부서가 비상체제에 돌입했고 로비와 연회장은 귀빈들을 맞이하기 위한 단장으로 분주했다. 이번 행사는 단순히 그룹의 역사를 기념하는 자리를 넘어 호텔의 위상을 전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기회였기에 작은 실수 하나도 용납되지 않는 살얼음판과 같은 분위기가 이어졌다. 직원들은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면서도 혹여나 윗선에 밉보일까
노심초사하며 숨죽여 일하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이번 행사의 총책임을 맡은 최민석 총지배인이 있었다. 그는 겉으로는 행사의 성공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지휘관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이 거대한 축제를 이용해 자신의 주머니를 채울 궁리에만 몰두하고 있는 탐욕스러운 인물이었다. 최민석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은밀한 계획을 점검하며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는 이번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건배 제2에 사용될 최고급 빈티지 와인 수급을 빌미로 막대한 자금을 빼돌릴 완벽한 시나리오를 완성한 상태였다. 그가 세운 계획의 핵심은 유령 회사를 중간 공급책으로 끼워 넣어 와인 대금을 부풀린 뒤 차액을 챙기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 책임을 힘없는 말단 직원에게 뒤집어 씌우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희생양으로 지목된 것이 다름 아닌 눈엣 가시 같은 존재인 한소희였다. 최민석은 인터폰을 눌러 비서에게 한소희를 당장 자신의 방으로 부르라고 지시했고 그의 목소리에는 사냥감을 덫으로 유인하는 사냥꾼의 비열한 기대감이 묻어 있었다. 잠시 후 똑똑하는 노크 소리와 함께 한소희가 집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녀는 여전히 단정한 유니폼 차림이었고 며칠 전의 모욕적인 사건에도 불구하고 흐트러짐 없는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다. 최민석은 자리에서 일어나 짐짓 인자한 표정을 지으며 소희를 소파로 안내했다. 그는 지난번 일은 자신이 좀 과했다며 너그러운 척 사과를 건넸고 이번 기회에 만회할 수 있는 중요한 임무를 주겠다고 제안했다. 그것은 바로 프랑스 현지에서 공수해 와야 하는 50주년 기념 스페셜 에디션 와인의 발주와 통관 업무를 전담하는 것이었다. 보통 대리급 이상의 직원이 맡아야 할 중대한 업무를 이제 막 들어온 계약직 사원에게 맡긴다는 것은 누가 봐도 수상한 일이었지만 최민석은 이를 파격적인 기회인 양 포장했다. 소희는 최민석이 건넨 두툼한 서류 봉투를 받아들며 그 속에 감춰진 저희를 단번에 간파했다. 그녀는 감사의 뜻을 표하며 고개를 숙였지만 속으로는 코웃음을 치고 있었다. 최민석은 구체적인 와인 리스트와 함께 반드시 거래해야 할 수입 업체의 연락처가 적힌 메모를 건넸다. 그 업체는 업계에서 들어본 적도 없는 생소한 이름이었고 소재지 또한 무역 회사가 있을 법한 곳이 아니었다. 최민석은 시간이 촉박하니 오늘 내로 발주를 넣고 선입금을 처리해야 한다며 서둘러 일을 진행할 것을 재촉했다. 소희는 알겠다며 짧게 대답하고 집무실을 나섰지만 그녀의 손에 들린 서류 봉투는 단순한 업무 지시서가 아니라 최민석의 목을 옥죄게 될 결정적인 증거물이었다. 집무실을 나온 소희는 곧바로 아무도 없는 비상계단으로 향해 서류 내용을 꼼꼼히 훑어보았다. 예상대로 견적서에 적힌 금액은 시세보다 3배 이상 부풀려져 있었고 수입업체로 지정된 회사는 최민석의 천한 명의로 된 페이퍼 컴퍼니임이 분명했다. 만약 소희가 이대로 발주를 진행한다면 최민석은 막대한 차익을 챙길 것이고 나중에 감사가 들어오면 모든 책임은 실무자인 소희가 독박을 쓰게 될 구조였다. 와인이 제때 도착하지 않거나 가짜 와인이 도착할 경우에도 그 비난의 화살은 오롯이 그녀에게 향할 것이 뻔했다. 보통의 직원이라면 상사의 지시라 어쩔 수 없이 따랐겠지만 소희는 이미 이 모든 것을 예상하고 대비책을 마련해 두고 있었다. 소희는 점심시간을 이용해 호텔 밖으로 나와 공중전화 부스로 향했다. 개인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기록이 남을 수 있기에 그녀는 아날로그 방식을 택했다. 그녀는 프랑스 보르도 지역의 유명 와이너리 소유주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고 수화기 너머로 유창한 프랑스어가 흘러나왔다. 상대방은 그녀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반가움을 표하며 미린의 그룹의 손녀인 서윤이 맞느냐고 물었다. 소희는 자신의 신분을 철저히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한 뒤 호텔 측에서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물량 외에 별도의 직거래 루트를 열어달라고 요청했다. 그녀는 최민석이 지정한 페이퍼 컴퍼니를 통하지 않고 와이너리와 호텔이 직접 계약하는 방식을 취하되 서류상으로는 최민석의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고도의 심리전을 준비했다. 오후가 되자 소희는 다시 호텔로 돌아와 업무용 컴퓨터 앞에 앉았다. 그녀는 최민석이 지정한 페이퍼 컴퍼니로 가짜 발주서를 보냈고 동시에 재무팀에는 정식 와이너리와의 직거래 계약서를 전송하는 이중 트릭을 사용했다. 재무팀 시스템은 그녀가 며칠 전 밤에 심어둔 백도어 프로그램을 통해 최민석의 눈에는 페이퍼 컴퍼니로 돈이 입금되는 것처럼 보이도록 조작되어 있었다. 실제 자금은 투명하게 와이너리로 송금되었지만 최민석의 전산망에는 그의 비자금 계좌로 돈이 들어간 것 같은 허위 알람이 울리도록 설계한 것이다. 이는 최민석을 안심시켜 그가 더 큰 비리를 저지르도록 유도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가 횡령하려 했던 증거를 들이밀어 빠져나갈 구멍을 차단하기 위함이었다. 소희가 한창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을 때 등 뒤에서 서늘한 인기척이 느껴졌다. 고개를 돌리자 그곳에는 강도진 본부장이 팔짱을 낀 채 그녀의 모니터를 주시하고 있었다. 그는 소희가 맡은 업무가 그녀의 직급에 맞지 않음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고 최민석이 그녀를 희생양으로 삼으려 한다는 사실도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는 눈치였다. 도진은 낮은 목소리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그는 소희를 걱정해서라기보다는 호텔의 시스템이 망가지는 것을 우려하는 냉철한 관리자로서의 경고를 보낸 것이었다. 소희는 당황하지 않고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며 태연하게 대답했지만 도진의 눈초리는 여전히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도진은 소희의 책상 위에 놓인 페이퍼 컴퍼니의 명함을 집어들며 이 회사의 실체를 알고 있느냐고 추궁했다. 그는 이미 뒷조사를 통해 그 회사가 유령 회사임을 알고 있었고 소희가 이를 모르고 진행한다면 멍청한 것이고 알고도 진행한다면 공범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했다. 소희는 도진의 날카로운 질문에 잠시 침묵하다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때로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닐 수도 있다는 묘한 말을 남겼다. 그녀의 대답은 도진의 호기심을 더욱 자극했고 그는 그녀가 단순한 꼭두각시가 아니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도진은 명함을 다시 내려놓으며 만약 호텔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가장 무겁게 물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돌아섰다. 저녁이 되자 최민석은 자신의 비밀 계좌 입금 알림을 확인하고 쾌재를 불렀다. 그는 소희가 멍청하게 자신의 지시를 완벽하게 수행했다고 착각하며 승리의 축배를 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는 비서에게 소희를 칭찬하는 척하며 며칠 뒤에 있을 인사위원회에 그녀의 이름으로 된 징계 안건을 몰래 상정하라고 지시했다. 돈은 챙겼으니 이제 뒤탈이 없도록 꼬리를 자를 차례였다. 그는 소희가 횡령 혐의를 뒤집어 쓰고 해고되면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마무리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최민석의 사무실에서 흘러나오는 비열한 웃음소리는 복도를 타고 흘러 소희가 있는 프런트 데스크까지 전해지는 듯했다. 하지만 소희는 그 시각 지하 서버실에서 최민석이 방금 비서에게 내린 지시 내용이 담긴 녹취 파일을 확보하고 있었다. 그녀는 호텔 내의 모든 통신망을 감시하고 있었고 최민석이 스스로 자신의 무덤을 파는 목소리를 하나도 빠짐없이 수집했다. 그녀의 손에 들린 작은 USB 메모리는 이제 핵폭탄급의 위력을 가지게 되었다. 그녀는 모니터 화면 속에 비친 최민석의 웃는 얼굴을 보며 차갑게 중얼거렸다. 당신이 샴페인을 터뜨릴 때가 바로 당신의 장례식이 시작되는 순간이 될 것이라고. 소희는 서버실을 빠져나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업무 복귀 준비를 서둘렀다. 며칠 후 드디어 문제의 와인이 도착하는 날이 되었다. 최민석은 당연히 싸구려 와인이 오거나 아예 물건이 오지 않을 것이라 예상하고 검수팀을 미리 대동하여 로비로 내려왔다. 그는 소희를 사람들 앞에서 망신 주고 사기 혐의로 몰아세울 생각에 들떠 있었다. 트럭의 뒷문이 열리고 하역 작업이 시작되자 최민석은 짐짓 엄격한 표정으로 박스 하나를 뜯으라고 소리쳤다. 직원들이 긴장된 손길로 나무 상자를 개봉하자 그 안에는 그가 예상했던 가짜 와인이 아닌
프랑스 현지에서도 구하기 힘들다는 진품 빈티지 와인이 영롱한 자태를 뽐내며 들어 있었다. 최민석의 눈이 휘둥그레졌고 주변에 있던 소믈리에들은 탄성을 지르며 와인의 완벽한 보관 상태에 감탄했다. 당황한 최민석은 식은땀을 흘리며 서류를 다시 확인했지만 모든 것은 완벽했다. 분명 돈은 자신의 유령 회사로 들어온 것으로 확인했는데 어떻게 진품 와인이 도착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소희를 노려보았지만 소희는 멀찍이 서서 그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알 수 없는 미소를 보내고 있었다. 그 미소는 마치 당신의 계획은 이미 내 손바닥 안에 있다는 무언의 조롱처럼 느껴졌다. 최민석은 사람들 앞이라 화를 낼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기뻐할 수도 없는 어정쩡한 표정으로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 상황을 지켜보던 강도진은 먼발치에서 팔짱을 낀 채 흥미롭다는 듯 입꼬리를 올렸다. 그는 이제 확실히 알 수 있었다. 한소희라는 여자가 이 판을 쥐고 흔들고 있다는 것을. 소희는 혼란에 빠진 최민석을 뒤로하고 조용히 로비를 빠져나갔다. 이번 일격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다. 최민석은 와인이 제대로 도착했으니 안심하겠지만 진짜 문제는 자금의 흐름에 있었다. 소희가 조작해둔 이중 장부는 행사 당일 대형 스크린을 통해 만천하에 공개될 예정이었다. 최민석이 챙겼다고 믿는 그 돈은 사실 국세청의 추적을 받는 특수 계좌로 유도되어 있었고 그가 돈을 인출하려는 순간 사법 당국의 알람이 울리게 되어 있었다. 소희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차가운 밤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오며 그녀의 뜨거운 복수심을 차분하게 식혀주었다. 강도진 본부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지난 며칠간의 재무 데이터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최민석 총지배인이 주도한 와인 발주거는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한 횡령의 형태를 띠고 있었으나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기이할 정도로 정교한 모순이 존재했다. 서류상으로는 분명 유령회사로 자금이 흘러들어간 흔적이 있었지만 실제 은행 거래 내역을 정밀 추적해 본 결과 그 돈은 한 푼도 빠짐없이 프랑스의 와이너리로 입금되어 있었다. 누군가가 최민석의 눈을 속이기 위해 가짜 전산망을 구축하고 실제로는 회사의 자산을 보호하는 이중 트릭을 쓴 것이 분명했다. 도진은 이 대담하고도 천재적인 설계를 할 수 있는 인물이 사내에 누구일지 고민했고 그의 머릿속에는 단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심야의 비즈니스 센터에서 완벽한 프랑스어를 구사하며 날카로운 눈빛을 보내던 프런트 직원 한소희였다. 도진은 책상 위에 놓인 만년필을 규칙적으로 두드리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한소희라는 여자는 단순히 능력이 뛰어난 직원을 넘어 호텔 시스템 전체를 장악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그녀가 최민석의 비리를 막아낸 것은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었지만 일개 사원이 경영진도 모르게 시스템을 조작했다는 사실은 보안상 심각한 위협이 될 수도 있었다. 도진은 그녀의 진짜 정체가 무엇인지 산업 스파이인지 아니면 또 다른 목적을 가진 내부 고발자인지 확인해야만 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재킷을 걸치며 프런트 데스크로 향했다. 직접 그녀와 대면하여 진실을 묻고 그녀가 아군인지 적군인지 판가름을 내야 할 시점이 온 것이었다. 그가 로비에 도착했을 때 호텔의 정문은 예기치 못한 소란으로 북적이고 있었다. 예정보다 4시간이나 일찍 도착한 노르드 왕국의 외교 사절단 행렬이 호텔 입구로 들이닥치고 있었던 것이다. 의전을 담당해야 할 VIP팀은 아직 준비가 덜 된 상태였고 최민석 총지배인은 연락이 두절된 채 어디선가 낮잠을 즐기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당황한 당직 지배인과 벨맨들이 우왕좌왕하며 사절단을 맞이했지만 예법에 맞지 않는 응대와 준비 부족으로 인해 귀빈들의 표정은 점점 굳어져 가고 있었다. 사절단을 이끄는 대사는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않으며 자신들의 짐을 함부로 다루는 직원에게 항의했고 통역조차 제대로 배치되지 않아 로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해갔다.
그 혼란의 중심을 가르고 한소희가 나타났다. 그녀는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사절단 앞으로 걸어 나와 가장 먼저 대사에게 고개를 숙여 그들의 전통 방식인 정중한 예법으로 인사를 건넸다. 그녀의 입에서 흘러나온 것은 단순한 영어가 아닌 노르드 왕국의 고어와 방언이 섞인 완벽한 현지어였다. 소희는 당황한 직원들을 향해 짧고 명확한 손짓으로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벨맨들에게 가방의 배치 순서를 다시 지정해주고 하우스키핑 팀에게 무전으로 연락해 귀빈들이 선호하는 알레르기 프리 객실 정비 상황을 체크했다. 그녀의 지휘는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고 혼란스러웠던 로비의 질서는 순식간에 잡혀가기 시작했다. 도지는 기둥 뒤에 서서 이 믿기 힘든 광경을 목격하고 있었다. 프런트 유니폼을 입고 있었지만 소희가 내뿜는 아우라는 웬만한 경영진을 능가하는 카리스마를 담고 있었다. 그녀는 까다롭기로 소문난 대사의 불만을 잠재우는 것은 물론 그들의 문화적 취향을 고려한 웰컴 드링크를 즉석에서 제안하여 분위기를 반전시켰다. 대사는 소희의 세심한 배려에 감동한 듯 굳어있던 표정을 풀고 환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손을 잡고 감사를 표했다. 도지는 그 모습에서 묘한 기시감을 느꼈는데 그것은 오래전 돌아가신 선대 회장이 보여주었던 압도적인 리더십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기 때문이었다. 저 여자는 절대 평범한 직원이 아니라는 확신이 그의 가슴속에 강하게 자리 잡았다. 사절단이 무사히 객실로 올라가고 로비가 다시 평온을 되찾자 소희는 긴장이 풀린 듯 작게 한숨을 내쉬며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냈다. 주변 동료들은 그녀에게 몰려들어 어떻게 그 어려운 언어를 아느냐며 감탄을 쏟아냈지만 그녀는 그저 어릴 때 책에서 봤을 뿐이라며 겸손하게 상황을 넘겼다. 그때 그녀의 시야에 멀리서 자신을 응시하고 있는 강도진의 모습이 들어왔다. 그의 눈빛은 이전의 의심과는 다른 종류의 강렬한 호기심과 확신으로 빛나고 있었다. 도진은 소희와 눈이 마주치자 고개짓으로 비상구 쪽을 가리켰다. 이제는 피할 수 없는 대화의 시간이 다가왔음을 직감한 소희는 동료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조용히 그의 뒤를 따랐다. 비상계단 통로의 문이 닫히자 외부의 소음은 차단되고 두 사람의 숨소리만이 공간을 메웠다. 도지는 팔짱을 낀 채 소희를 내려다보며 더 이상 돌려 말하지 않겠다는 듯 단도직 입적으로 물었다. 그는 와인 발주건의 이중 장부 트릭과 방금 전 보여준 외교적 수완을 언급하며 당신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이런 말단 직원으로 위장해 있는지 해명하라고 요구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추궁과 함께 재능 있는 인재에 대한 일말의 존중이 섞여 있었다. 소희는 도진의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 보았다. 여기서 거짓말을 더 보태는 것은 오히려 그의 신뢰를 잃고 적으로 돌리는 결과만 나을 것이라는 판단이 섰다. 소희는 잠시 침묵을 지키다 입을 열었다. 그녀는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신분은 밝히지 않았지만 자신이 이 호텔을 지키기 위해 왔다는 사실만은 분명히 했다. 그녀는 최민석 총지배인이 벌이고 있는 부정부패와 다가오는 50주년 행사에서 벌어질 횡령 계획을 막기 위해 움직이고 있음을 시인했다. 그리고 도진에게 반문했다. 본부장님은 이 썩어가는 호텔을 방관하실 겁니까? 아니면 도려내실 겁니까? 그녀의 질문은 도진의 허를 찌르는 것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기보다 호텔의 미래를 먼저 생각하고 있었고 그 대담함은 도진이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진정한 파트너의 자질이었다. 도진은 소희의 당돌한 태도에 헛웃음을 지었지만 내심 그녀의 기백에 감탄하고 있었다. 그는 안경을 고쳤으며 한 걸음 다가섰다. 그는 그녀의 신분이 무엇이든 간에 현재의 목표가 자신과 일치한다는 점을 인정했다. 도진 역시 최민석과 그 배우 세력을 축출하고 호텔을 정상화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소희에게 제안했다. 당신의 정체에 대한 의무는 잠시 묻어두겠지만 앞으로의 행동은 나와 공유하라고. 이것은 사실상의 협력 제안이자
비밀 동맹의 결성이었다. 소희는 미세하게 입꼬리를 올리며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끈이 연결되었고 그것은 다가올 폭풍 속에서 서로를 지탱해 줄 유일한 생명줄이 될 터였다. 그들은 짧은 밀담을 마치고 시차를 두고 비상구를 빠져나왔다. 도지는 사무실로 돌아가며 소희가 건네준 힌트를 바탕으로 최민석의 과거 비리 내역을 다시 파헤치기 시작했고 소희는 프런트로 복귀하여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업무에 매진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가짐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이제 그들은 고립된 섬이 아니라 서로의 등 뒤를 지켜주는 전우가 되었다. 호텔 로비의 화려한 조명 아래로 어둠이 짙게 깔리기 시작했지만 그들의 눈빛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나고 있었다. 다가오는 창립 기념일은 최민석에게는 축제가 되겠지만 소희와 도진에게는 반격의 서막이 될 것이었다. 다음 날 최민석 총지배인은 사절단 도착 당시의 부재를 질책당할까 두려워 아침부터 직원들을 쥐잡듯이 잡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실수를 덮기 위해 만만한 프런트 직원들에게 트집을 잡으며 화풀이를 했고 특히 소희에게는 건방지게 나대지 말라며 공개적인 모욕을 주었다. 그는 소희가 사절단을 훌륭하게 응대했다는 사실이 본사에 알려져 자신의 무능함이 드러날까 전전긍긍하고 있었다. 소희는 최민석의 폭언을 묵묵히 들으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책상 아래 쥐어진 주먹에는 힘이 들어가 있었다. 그녀는 지금의 수모를 견디는 것이 며칠 뒤 그를 더 높은 곳에서 추락시키기 위한 도움닫기임을 상기하며 마음을 다스렸다. 그때 강도진 본부장이 수행비서들을 대동하고 로비에 나타났다. 그는 최민석이 소희를 갈구고 있는 현장을 목격하고는 차가운 표정으로 다가왔다. 최민석은 도진을 보자마자 비굴한 웃음을 지으며 직원 교육 중이었다고 변명했지만 도진은 그의 말을 무시하고 소희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도진은 모두가 듣는 앞에서 노르드 대사가 보낸 감사 편지를 낭독했다. 편지에는 한소희 직원의 탁월한 응대에 깊은 감명을 받았으며 테이아 호텔의 품격을 높여주어 고맙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최민석의 얼굴은 흑빛이 되었고 주변 직원들은 숨죽여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도진은 편지를 접으며 최민석에게 물었다. 칭찬을 해줘도 모자랄 판의 교육이라니 총지배인의 기준은 참으로 독특하군요. 최민석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식은땀만 흘렸고 도진은 소희에게 다가와 수고했다는 짧은 한마디를 건넸다. 그 말 속에는 어제 비상계단에서 나누었던 맹세와 신뢰가 담겨 있었다. 소희는 도진의 눈빛을 읽으며 가볍게 목례를 했고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기류가 흘렀다. 이 사건을 계기로 직원들 사이에서는 강 본부장이 한소희를 특별하게 생각한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이채린을 비롯한 반대파들의 귀에도 그 소식이 들어갔다. 특히 이채린은 자신의 약혼자가 될 수도 있었던 남자가 하찮은 프런트 직원 따위를 감싸고 돈다는 사실에 분노하며 새로운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며칠 뒤 행사 준비를 위한 최종 리허설이 진행되었다. 소희는 행사장 구석에서 스태프 명찰을 달고 동선을 체크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은 연단 위를 훑고 있었다. 그녀는 행사 당일 사용할 영상을 바꿔치기 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지만 보안이 한층 강화되어 접근이 쉽지 않았다. 서버실 접근 권한이 행사 당일에는 본사 IT팀으로 이관되기 때문이었다. 소희가 고민에 빠져 있을 때 그녀의 주머니 속 단말기에 진동이 울렸다. 발신자는 알 수 없음이었지만 메시지의 내용은 명확했다. 영상 서버 접근 코드와 보안 해제 시간이었다. 소희는 고개를 들어 2층 난간을 올려다보았고 그곳에는 강도진이 서서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섰지만 소희는 그것이 그가 보낸 지원 사격임을 알 수 있었다. 도진은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소희가 움직일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다. 무대 장치와 조명, 그리고 관객들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세팅되었다. 남은 것은 주연 배우가 등장하여 각본을 뒤집어 엎는 것뿐이었다. 소희는 손에 쥔 접근 코드를 보며 심장이 격렬하게 뛰는 것을 느꼈다. 내일 밤 화려한 조명이 켜지는 순간 가면 뒤에 숨은 추악한 진실들이 낱낱이 밝혀질 것이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빛나는 눈동자로 텅 빈 무대를 응시하며 조용히 내일의 승리를 예감했다. 미린의 그룹의 창립 50주년 기념 행사를 하루 앞둔 테이아 로얄 호텔은 마치 폭풍 전야의 바다처럼 고요하면서도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그랜드 볼룸은 대한민국 정재계의 거물들을 맞이하기 위한 막바지 준비로 분주했고 곳곳에는 최고급 생화 장식과 금박으로 된 현수막들이 내걸려 화려함의 극치를 보여주었다. 직원들은 혹여나 자신의 실수로 인해 행사를 망칠까봐 발소리조차 죽이며 움직였고 무전기를 통해 들려오는 지시사항들은 쉴 새 없이 이어졌다. 이 거대한 축제의 장은 겉으로는 그룹의 영광을 기리기 위한 자리였으나 그 이면에는 썩어빠진 환부를 도려내려는 자와 그 환부를 감추고 더 큰 권력을 쥐려는 자들의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전쟁터나 다름없었다. 총지배인 최민석은 텅 빈 연단 위에 서서 텅 빈 좌석들을 내려다보며 마치 자신이 이 호텔의 제왕이라도 된 듯한 착각에 빠져 있었다. 그는 내일 있을 기념식에서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상상을 하며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머금었다. 그의 계획대로라면 내일 행사 직전에 한소희를 공금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하게 만들고 그 혼란을 틈타 자신은 위기 관리 능력을 보여주며 그룹 수뇌부의 신임을 얻을 것이었다. 그는 이미 보안팀과 법무팀의 일부를 매수해 두었고 가짜 증거 서류들도 완벽하게 구비해 놓은 상태였다. 한소희라는 눈엣 가시를 제거함과 동시에 자신의 비자금까지 챙길 수 있는 일석이조의 완벽한 시나리오라고 그는 굳게 믿고 있었다. 그때 최민석의 집무실로 이채린이 예고도 없이 들이닥쳤다. 그녀는 내일 입을 드레스를 미리 확인한다는 핑계로 호텔에 왔지만 진짜 목적은 한소희의 파멸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어서였다. 이채린은 최민석의 책상 위에 다리를 꼬고 앉아 오만하게 그를 재촉했다. 그녀는 한소희가 내일 행사장에 얼씬도 하지 못하게 오늘 밤 안으로 확실하게 처리해 달라고 요구했고 만약 일이 잘못되면 최민석의 자리도 보전하기 힘들 것이라며 협박 아닌 협박을 가했다. 최민석은 비굴하게 웃으며 걱정하지 말라고 그녀를 안심시켰다. 그는 잠시 후 한소희를 이 방으로 불러들여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사형 선고를 내릴 예정이라고 호언장담했다. 잠시 후 호출을 받은 한소희가 최민석의 집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방 안에는 최민석과 이채린뿐만 아니라 험상매는 표정의 보안팀 직원 2명이 그녀를 위압적으로 둘러싸고 있었다. 보통의 여직원이라면 그 살벌한 분위기에 압도되어 뒷걸음질 쳤겠지만 소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를 내며 그들 앞으로 걸어갔다. 그녀의 표정은 지나치게 차분해서 오히려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기이한 공포감을 느끼게 할 정도였다. 소희는 이채린이 보내는 경멸, 어린 시선을 무시한 채 최민석을 똑바로 응시하며 불렀으면 용건을 말하라고 건조하게 말했다. 그녀의 당당한 태도에 최민석의 미간이 꿈틀거렸다. 최민석은 책상 서랍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내 소희의 면전에 집어던졌다. 종이들이 허공에 흩날리며 바닥으로 떨어졌고 그 위에는 횡령 혐의 입증 자료라는 굵은 글씨가 적혀 있었다. 그는 목에 핏대를 세우며 소희가 와인 발주 대금을 빼돌려 유령 회사로 송금한 정황이 포착되었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그는 이미 경찰에 신고할 준비를 마쳤으니 당장 무릎 꿇고 빌면 선처를 고려해보겠다는 뻔한 회유책을 던졌다. 옆에 있던 이채리는 그 광경을 즐기며 샴페인 잔을 흔들었고 보안팀 직원들은 당장이라도 소희를 끌고 나갈 태세를 취하며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했다.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굽어보던 소희는 허리를 굽혀
종이 한 장을 집어들었다. 그녀는 그 조잡하게 조작된 내역서를 훑어보며 헛웃음을 흘렸다. 그것은 그녀가 예상했던 그대로의 시나리오였고 최민석의 수준이 딱 이 정도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증거일 뿐이었다. 소희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최민석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총지배인님께서는 이 서류가 진짜라고 믿으시는 모양인데 나중에 감당하실 수 있겠느냐는 그녀의 질문은 너무나도 태연해서 최민석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떨지 않았고 울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그를 동정하는 듯한 눈빛을 보내고 있었다. 그것은 사냥감이 사냥꾼에게 보내는 눈빛이 아니었다. 격분한 최민석은 책상을 콱 내리치며 어디서 말대꾸냐고 고함을 쳤다. 그는 당장 소희의 사원증을 회수하고 짐을 싸서 나가라고 해고 통보를 날렸다. 내일 아침 경찰 조사가 시작될 테니 도망칠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는 악담도 잊지 않았다. 이채리는 옆에서 박수를 치며 깔깔거렸고 주제 파악 좀 하고 살았어야지라며 비아냥거렸다. 소희는 자신의 목에 걸려있던 사원증을 천천히 벗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한소희라는 이름이 적힌 그 플라스틱 카드는 이제 그녀에게 더 이상 필요 없는 껍데기에 불과했다. 그녀는 이제 가면을 벗고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갈 준비를 마친 셈이었다. 소희는 돌아서 나가기 전 마지막으로 최민석과 이채린을 향해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오늘 밤 부디 편안하게 주무시길 바란다며 내일 아침 태양이 뜨면 이 방의 주인이 바뀌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녀의 경고는 났지만 서늘하게 방 안의 공기를 갈랐다. 최민석은 그녀의 말이 허세라고 생각하면서도 등골이 오싹해지는 기분을 지울 수 없었다. 소희가 문을 닫고 나가자마자 그는 신경질적으로 넥타이를 풀어 헤치며 독한 양주를 들이켰다. 분명 자신이 승리한 상황인데도 왜 패배자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드는지 그는 이해할 수 없었다. 그의 불안감은 본능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였으나 탐욕에 눈이 먼 그는 그것을 애써 무시했다. 집무실을 나온 소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곧장 최상층의 루프탑으로 향했다. 차가운 밤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헝클어뜨렸지만 뜨겁게 달아오른 머리를 식히기에는 안성맞춤이었다. 그곳에는 강도진 본부장이 미리 와서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는 소희의 발소리를 듣고 뒤를 돌아보았고 사원증이 없는 그녀의 목을 보며 상황이 계획대로 진행되었음을 짐작했다. 도진은 그녀에게 다가와 작은 USB 메모리를 건넸다. 그것은 내일 행사장의 메인 서버를 장악할 수 있는 마스터키이자 최민석의 파멸을 불러올 판도라의 상자였다. 두 사람은 말없이 그것을 주고받았고 짧은 손 스침 속에 강한 신뢰가 오갔다. 도진은 소희에게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날 텐데 두렵지 않느냐고 물었다. 소희는 난간을 잡고 멀리 보이는 한강의 물결을 응시하며 고개를 저었다. 두려움보다는 설렘이 앞선다는 그녀의 대답은 진심이었다. 그녀는 할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일궈온 이 호텔이 더 이상 더러운 손에 유린당하는 것을 볼 수 없었고 이제 그 긴 악몽을 끝낼 시간이 왔음을 직감하고 있었다. 도진은 그런 그녀의 옆모습을 바라보며 자신이 선택한 파트너가 틀리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확신했다. 그는 내일 무대 아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당신의 등장을 지켜보겠다며 든든한 지원군을 자처했다. 소희는 루프탑을 내려와 자신의 짐이 정리된 라커룸으로 향했다. 동료들은 이미 퇴근하고 텅 빈 라커룸에는 그녀의 짐 상자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그녀는 상자를 챙겨들고 익숙했던 호텔의 복도를 걸어 나왔다. 직원 출입구를 나서는 순간 그녀는 뒤를 돌아보며 거대한 호텔 건물을 올려다보았다. 화려하게 빛나는 호텔의 창문들은 마치 수많은 눈동자처럼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안녕히 계세요, 한소희 씨. 그녀는 나지막하게 자신의 가명에게 작별 인사를 고했다. 그리고 내일 다시 돌아올 때는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진짜 주인 한서윤으로 돌아올 것임을 다짐하며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날 밤 소희는 호텔 근처의 안전가옥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내일 입을 옷이 옷걸이에 걸려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드레스가 아니라 전장에 나가는 장수의 갑옷과도 같은 것이었다. 그녀는 최민석과 이채린이 자신들의 승리를 확신하며 축배를 들고 있을 지금 이 시간을 마음껏 즐기기를 바랐다. 그들의 오만함이 하늘을 찌를수록 추락의 고통은 더 클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머릿속으로 내일의 동선을 수십 번 리허설하며 단 하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완벽주의자의 면모를 보였다. 시간은 야속하리만큼 빠르게 흘러 어느새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다. 결전의 날 아침이 밝았다. 호텔은 이른 새벽부터 방송국 차량들과 귀빈들의 차량으로 장사진을 이루었고, 로비는 수많은 취재진으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최민석은 말끔한 턱시도를 차려입고 입구에 서서 손님들을 맞이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그는 한소희가 없는 호텔이 이렇게 평화롭고 완벽하다며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다. 호텔의 지하 주차장으로 검은색 밴 한 대가 조용히 미끄러져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차 안에는 그가 그토록 짓밟으려 했던 여자가 이제는 그를 심판하기 위해 칼날을 세우고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폭풍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미리네 그룹의 창립 50주년 기념식이 열리는 테이아 로얄 호텔의 그랜드 볼룸은 대한민국 상류층의 사교장을 방불케 하는 화려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천장에는 수천 개의 크리스털이 박힌 샹들리에가 눈부신 빛을 쏟아내고 있었고, 테이블마다 놓인 최고급 은식기와 생화 장식은 호텔의 위상을 대변하듯 고고한 자태를 뽐내고 있었다. 정재계의 유력 인사들과 주요 주주들, 그리고 명품 드레스와 턱시도로 치장한 귀빈들이 속속 도착하여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담소를 나누는 소리가 넓은 홀을 가득 메웠다. 그들 사이를 오가는 웨이터들의 움직임은 잘 짜인 톱니바퀴처럼 정교했지만 그 화려한 겉모습 뒤에는 알 수 없는 긴장감이 살얼음판처럼 깔려 있었다. 오늘 이 자리는 단순한 축하의 장이 아니라 향후 그룹의 패권이 어디로 향할지 결정짓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임을 눈치 빠른 이들은 이미 감지하고 있었다. 행사의 총책임을 맡은 최민석은 연단 뒤편 대기실에서 거울을 보며 자신의 옷매무새를 다듬고 있었다. 그는 오늘을 위해 특별히 맞춤 제작한 이탈리아산 최고급 슈트를 입고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승리감에 도취된 비릿한 웃음이 떠나지 않았다. 눈엣가시 같았던 한소희를 처리했고, 그녀에게 모든 횡령 혐의를 뒤집어 씌울 준비까지 완벽하게 끝마쳤기에 그는 두려울 것이 없었다. 그는 오늘 이 자리에서 자신의 리더십을 과시하고 그룹 수뇌부의 눈도장을 확실하게 찍어 차기 대표이사 자리까지 노려볼 심산이었다. 거울 속에 자신에게 윙크를 날리며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이제 이 거대한 제국은 내 손아귀에 들어온 것이나 다름없다고. 그의 탐욕은 이미 이성을 마비시킨 지 오래였다. 행사장 앞쪽 헤드 테이블에는 이채린이 화려한 붉은색 드레스를 입고 앉아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즐기고 있었다. 그녀는 마치 자신이 이 행사의 안주인이라도 된 양 거만한 태도로 옆자리에 앉은 기업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녀는 어제 최민석의 집무실에서 쫓겨나던 한소희의 초라한 뒷모습을 떠올리며 쾌재를 불렀고, 자신의 권력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되는지 본보기를 보였다고 생각했다. 그녀의 곁에는 아버지인 건설사 회장이 앉아 있었지만 그 역시 딸의 아나무인 격인 태도를 제지하기는커녕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다. 이채리는 시계를 확인하며 곧 시작될 행사의 하이라이트를 기다렸다. 최민석이 약속한 대로라면 행사 중간에 한소희의 비리 사실이 공표되고 자신들의 입지는 더욱 공고해질 터였다. 잠시 후 장내의 조명이 서서히 어두워지고 웅장한 오케스트라의 연주와 함께 사회자가 개식을 알렸다. 스포트라이트가 무대 중앙을 비추자 최민석이 당당한 발걸음으로 연단에 올랐고,
객석에서는 예의상 보내는 박수갈채가 쏟아져 나왔다. 그는 마이크 앞에 서서 짐짓 엄숙하고 감격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준비해온 연설문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는 지난 50년간의 미린의 그룹 역사를 칭송하며 그 영광스러운 여정에 자신이 함께했음을 강조했다. 그리고 교묘하게 최근 호텔에서 발생한 작은 문제들을 언급하며 이는 일부 부도덕한 직원의 일탈 행위였으나 자신의 발빠른 대처로 해결되었다고 거진 무용담을 늘어놓았다. 그는 마치 자신이 정의의 사도라도 된 것처럼 목소리를 높였고 청중들은 그의 연기에 속아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최민석은 연설의 절정에서 한숨을 내쉬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어 보였다. 그는 감히 이름을 거론하기도 부끄러운 한 직원이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여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려 했다는 사실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그는 그 직원을 즉시 해고 조치하였으며 법적인 책임을 물어 사회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선언했다. 물론 그가 지칭하는 직원은 한소희였고 그는 그녀를 희생양 삼아 자신의 모든 비리를 덮어버릴 작정이었다. 객석에 앉아있던 이채리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박수를 쳤고 분위기에 휩쓸린 사람들도 덩달아 박수를 보냈다. 최민석은 쏟아지는 박수 세례를 받으며 희열을 느꼈고 이제 준비된 기념 영상을 통해 자신의 업적을 과시할 차례라고 생각했다. 그는 여유로운 손짓으로 무대 뒤편의 대형 스크린을 가리키며 큐 사인을 보냈다. 웅장한 음악과 함께 스크린이 밝아졌지만 그곳에 나타난 것은 그가 기대했던 화려한 홍보 영상이 아니었다. 화면은 지직거리는 노이즈와 함께 검은색 바탕에 흰 글씨들이 빠르게 지나가기 시작했고 곧이어 낯익은 엑셀 파일과 통장 거래 내역들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것은 최민석이 유령 회사를 통해 빼돌린 비자금 장부의 원본이었으며 그가 조작했다고 믿었던 가짜 장부가 아닌 실제 자금의 흐름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들이었다. 장내의 박수 소리는 순식간에 잦아들었고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스크린을 가리키기 시작했다. 당황한 최민석은 뒤를 돌아 스크린을 확인하고는 소스라치게 놀라 굳어버렸다. 그는 다급하게 손을 휘저으며 영상을 끄라고 소리쳤지만 방송실에서는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오히려 화면이 바뀌며 최민석과 이채린이 밀담을 나누는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영상 속에서 최민석은 이번 행사 예산을 빼돌려 반반씩 나누자고 제안하고 있었고 이채린은 깔깔거리는 웃음소리와 함께 한소희를 처리해달라고 사주하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다. 그들의 목소리는 고성능 스피커를 통해 그랜드 볼룸 구석구석까지 울려 퍼졌고 점잖은 귀빈들의 얼굴은 경악으로 물들었다. 이채리는 비명을 지르며 얼굴을 감싸 쥐었고 그녀의 아버지는 사색이 되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최민석은 이성이 마비된 채 마이크를 잡고 이것은 조작된 영상이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그는 누군가 해킹을 한 것이라며 보안팀을 불렀지만 이미 통제권을 잃은 시스템은 그의 명령을 거부하고 있었다. 그때 무대 왼쪽 어둠 속에서 팔짱을 낀 채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강도진 본부장이 무전기에 대고 짧게 신호를 보냈다. 그러자 굳게 닫혀있던 그랜드 볼룸의 메인 출입구가 굉음을 내며 활짝 열렸다. 쏟아지는 외부의 빛과 함께 역광을 받으며 한 여자의 실루엣이 등장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곳으로 쏠렸고 소란스럽던 장내는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에 휩싸였다. 그곳에는 호텔 유니폼을 입은 한소희가 아닌 미린의 그룹의 진정한 후계자 한서윤이 서 있었다. 그녀는 짙은 네이비색의 오트 쿠티르 드레스를 완벽하게 소화하고 있었고 머리는 우아하게 올려 묶어 목선을 드러냈다. 그녀의 목과 귀에는 선대 회장이 아끼던 사파이어 주얼리 세트가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그보다 더 빛나는 것은 그녀의 당당하고 위험 있는 눈빛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고개 숙인 직원이 아니었다. 그녀는 천천히 레드 카펫을 밟으며 무대 쪽으로 걸어왔고
그녀가 내딛는 발걸음마다 좌중을 압도하는 카리스마가 뿜어져 나왔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길을 비켜주었고 그녀가 지나가는 길은 모세의 기적처럼 갈라졌다. 최민석은 걸어오는 서윤을 보며 마치 유령이라도 본 듯 뒷걸음질 쳤다. 그는 덜덜 떨리는 손가락으로 그녀를 가리키며 경비원들에게 저 여자를 당장 끌어내라고 소리쳤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이미 호텔의 보안팀은 강도진에 의해 장악된 상태였고 그들은 진정한 주인의 등장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을 뿐이었다. 서윤은 단상 위로 올라와 공포에 질린 최민석을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분노를 넘어선 경멸과 연민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지 않고 육성으로 단호하게 외쳤다. 그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최민석 씨. 당신은 더 이상 이 호텔의 총지배인이 아닙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이크를 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홀 전체를 울릴 만큼 힘이 있었다. 최민석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네가 뭔데 감히 나한테 명령이냐며 발악을 했다. 그는 여전히 그녀를 일개 직원인 한소희로만 인식하고 있었다. 서윤은 그에게 대답하는 대신 객석을 향해 돌아섰다. 그녀는 침착하고 우아한 목소리로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다. 소란을 일으켜 죄송하다는 사과와 함께 자신이 고 한태산 회장의 손녀이자 미린의 그룹의 최대 주주인 한서윤임을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그녀의 발언의 장내는 충격에 휩싸였고 나이 지긋한 이사들과 원로들은 그제야 그녀의 얼굴에서 선대 회장의 모습을 찾아내고는 탄성을 질렀다. 서윤은 스크린을 가리키며 지금까지 호텔을 병들게 했던 부정부패의 증거들이 모두 사실임을 밝혔다. 그녀는 자신이 지난 몇 달간 신분을 숨기고 말단 직원으로 일하며 이 모든 비리를 직접 목격하고 채증했음을 고백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거짓 없는 진실의 무게를 담고 있었기에 누구도 반박할 수 없었다. 이채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윤을 노려보았지만 이제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고 짓밟았던 여자가 사실은 자신보다 훨씬 높은 위치에 있는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존재였다는 사실은 그녀의 자존심을 산산조각 내기에 충분했다. 그때 강도진이 경찰과 검찰 수사관들을 대동하고 무대 위로 올라왔다. 수사관들은 최민석에게 다가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체포영장을 제시했다. 최민석은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에도 억울하다며 고함을 질렀고 이 모든 것이 함정이라며 변호사를 부르라고 난동을 부렸다. 하지만 차가운 수갑의 감촉은 그에게 현실을 자각하게 만들었고 그는 질질 끌려가면서도 서윤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다. 서윤은 그 모습이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무표정으로 응시했다. 그것은 악인의 비참한 말로였으며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이었지만 한편으로는 한때 할아버지의 신임을 받았던 자의 타락을 지켜보는 씁쓸함도 남겼다. 이채린 역시 무사하지 못했다. 수사관 중 한 명이 그녀에게 다가가 횡령 교사 및 협박 혐의로 임의 동행을 요구했다. 그녀는 아버지의 뒤로 숨으며 저항했지만 그녀의 아버지는 이미 딸을 포기한 듯 고개를 돌리고 있었다. 사교계의 여왕이라 불리던 그녀의 화려한 드레스는 이제 죄수복처럼 초라해 보였고 사람들의 시선은 동경에서 조롱으로 바뀌어 있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끌려나갔지만 그 누구도 그녀에게 동정의 시선을 보내지 않았다. 소란이 정리되자 그랜드 볼룸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무대 위에 홀로 남은 서윤의 다음 행동을 기다리고 있었다. 서윤은 다시 마이크를 잡고 깊게 심호흡을 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감추기 위해 연단을 꽉 붙잡았지만 목소리만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오늘 이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해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과했다. 그리고 그녀는 약속했다. 썩은 환부를 도려낸 이 자리에 새살이 돋아나듯 테이아 호텔을 다시금 투명하고 정직한 세계 최고의 호텔로 만들겠노라고. 그녀의 진심 어린 연설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하나둘씩 박수 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작았던 박수 소리는 곧 우레와 같은 함성이 되어 홀을 가득 메웠다. 그것은 새로운 리더의 탄생을 축하하는 진정한 환호였다. 무대 아래에 서 있던 강도진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서윤을 올려다보았다. 그는 그녀가 해낼 줄 알았지만 이토록 완벽하게 해낼 줄은 몰랐다. 그는 그녀와 눈이 마주치자 엄지손가락을 들어보였고 서윤은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옅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멀었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가까이 닿아 있었다. 서윤은 박수를 보내주는 직원들을 바라보았다. 프런트 데스크의 동료들, 벨맨들, 하우스키핑 여사님들이 눈물을 글썽이며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그들에게 눈짓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그들이 있었기에 그녀는 외롭지 않았고 끝까지 버틸 수 있었다. 행사가 마무리되고 귀빈들이 퇴장하는 동안에도 서윤은 자리를 지키며 한 명 한 명에게 인사를 건넸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는 명실상부한 호텔의 주인이었다. 그녀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180도 달라져 있었지만 그녀는 자만하지 않고 겸손한 태도를 유지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진정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상처 입은 조직을 치유하는 것은 악당을 물리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고 고단한 과정이 될 것이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든든한 조력자 강도진이 있었고 자신을 믿어주는 직원들이 있었다. 밤이 깊어 모든 행사가 끝나고 텅 빈 홀에 서윤과 도진만이 남았다. 화려했던 조명은 꺼지고 청소용 조명만이 은은하게 켜져 있었다. 도진은 서윤에게 다가가 수고했다는 말 대신 손수건을 건넸다. 서윤은 그제야 자신이 긴장으로 인해 손에 땀을 쥐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녀는 손수건을 받아들며 쑥스러운 듯 웃었다. 도진은 그녀에게 앞으로 할 일이 많을 것이라며 농담처럼 말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따뜻한 배려가 묻어 있었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네, 본부장님. 아니, 이제는 이사님이라고 불러야 하나요?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웃음을 터뜨렸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여전히 아름다웠고 호텔의 간판은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나고 있었다. 폭풍은 지나갔고 내일은 맑은 태양이 떠오를 것이었다. 서윤은 도진과 함께 홀을 나서며 새로운 미래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구두 소리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고 두 사람의 발자국 소리가 나란히 복도를 울렸다. 이제 테이아 호텔에는 진짜 주인이 돌아왔고 그 전설은 오랫동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것이었다. 폭풍 같았던 창립 기념일 행사가 지나가고 계절이 두 번 바뀌어 어느덧 테이아 로얄 호텔에는 따스한 봄 기운이 완연하게 감돌고 있었다. 그날의 충격적인 사건은 대한민국 재계를 강타한 거대한 스캔들이 되었지만 동시에 미린의 그룹이 환골탈태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기도 했다. 썩은 환부를 과감하게 도려낸 한서윤 회장의 결단력은 여론의 뜨거운 지지를 받았고 투명 경영을 선포한 호텔의 이미지는 그 어느 때보다 높아져 있었다. 과거 최민석 전 총지배인이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억눌렀던 직원들의 사기는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올랐고 호텔 곳곳에서는 활기찬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이제 직원들은 상사의 눈치를 보며 비위를 맞추는 대신 오직 고객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이었다. 호텔 최상층에 위치한 회장 집무실은 주인의 성향을 반영하듯 몰라보게 달라져 있었다. 과거 최민석이 과시욕을 부리기 위해 들여놓았던 육중하고 어두운 가구들은 모두 치워졌고 그 자리는 실용적이고 모던한 디자인의 가구들로 채워졌다. 통유리 창을 통해 쏟아지는 햇살은 집무실 구석구석을 환하게 비추며 공간 전체에 생동감을 불어넣고 있었다. 서윤은 산더미처럼 쌓인 결제 서류들 사이에서 잠시 고개를 들어
창밖을 바라보았다. 멀리 보이는 남산의 푸르름이 그녀의 지친 눈을 정화해주는 듯했다. 그녀는 지난 몇 달간 밤낮 없이 호텔 정상화를 위해 달려왔고 그 결과 테이아 호텔은 창사 이래 최고의 매출을 기록하며 순항하고 있었다.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고 들어와 다음 일정을 보고했다. 오늘은 매달 정기적으로 열리는 우수사원 표창식과 직원 간담회가 있는 날이었다. 서유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매무새를 다듬었다. 그녀가 입은 옅은 베이지색 정장은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돋보이게 했고 그녀의 입가에 머금은 미소는 여유로움이 묻어났다. 그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연회장으로 내려가며 문득 자신이 한소희라는 가명으로 프런트 데스크에 서 있었던 시절을 떠올렸다. 비록 몸은 고되고 마음은 다쳤던 시간들이었지만 그 경험이 없었다면 지금의 자신도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에 그녀는 그 시절을 잊지 않으려 노력했다. 연회장은 표창을 받기 위해 모인 직원들과 축하해 주러 온 동료들로 북적이고 있었다. 서윤이 등장하자 장내는 순식간에 환호성과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그녀는 단상에 올라 직원들 한 명 한 명과 눈을 맞추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특히 이번 우수사원 명단에는 과거 서윤이 프런트에서 공경에 처했을 때 몰래 그녀를 도와주었던 선배 직원이 포함되어 있었다. 서윤이 그녀의 이름을 호명하며 상패를 건네자 그 직원은 감격에 겨워 눈물을 글썽였다. 서윤은 마이크를 잡고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여러분이 있기에 테이아 호텔이 존재할 수 있으며 저 역시 여러분의 동료로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라고. 그녀의 겸손한 리더십은 직원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 행사가 끝나고 집무실로 돌아오니 반가운 손님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는 전략기획 부사장으로 승진한 강도진이었다. 그는 여전히 완벽한 슈트핏을 자랑하고 있었지만 예전에 차가웠던 표정 대신 한결 부드러워진 얼굴로 서윤을 맞이했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커피 2잔을 들어 보이며 예전에는 당신이 나에게 커피를 가져왔지만 이제는 내가 당신에게 커피를 배달할 차례라며 농담을 건넸다. 서윤은 웃으며 커피를 받아들었고 두 사람은 소파에 마주 앉아 잠시 휴식을 취했다. 그들 사이에는 단순히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의 관계를 넘어선 깊은 신뢰와 애정이 흐르고 있었다. 도진은 짤막하게 최민석과 이채린의 재판 결과를 전해주었다. 최민석은 횡령 및 배임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중형을 선고받았고 이채린 역시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다는 소식이었다. 이채린의 아버지가 운영하던 건설사 또한 이번 스캔들의 여파로 주가가 폭락하여 경영권 방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후문이었다. 서윤은 씁쓸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복수는 성공했지만 누군가의 파멸을 지켜보는 일은 결코 유쾌한 일이 아니었다. 도진은 그런 서윤의 마음을 읽은 듯 화제를 돌려 다가오는 여름 시즌 프로모션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는 언제나처럼 냉철한 분석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서윤을 놀라게 했고 서윤은 그의 열정에 다시금 에너지를 얻었다. 업무 이야기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자 도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서윤에게 오늘 저녁 시간이 비었는지 물었다. 갑작스러운 데이트 신청에 서윤은 잠시 놀랐지만 이내 따뜻한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동안 일에 치여 사적인 시간을 거의 보내지 못했던 두 사람이었기에 오늘만큼은 오롯이 서로에게 집중하고 싶다는 마음이 통했던 것이다. 저녁이 되자 두 사람은 호텔을 벗어나 한적한 강변도로를 달렸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은 보석처럼 반짝였고 차 안에는 잔잔한 재즈 음악이 흐르며 로맨틱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그들은 특별한 대화를 나누지 않아도 어색하지 않았고 그저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사이였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남산 타워가 한눈에 보이는 조용한 레스토랑이었다. 도진은 미리 예약해둔 창가 자리로 서윤을 안내했고 두 사람은 맛있는 음식과 와인을 곁들이며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꽃을 피웠다. 도진은
서윤에게 처음 비즈니스 센터에서 그녀를 보았을 때 느꼈던 호기심과 그 호기심이 어떻게 존경과 사랑으로 변해갔는지 고백했다. 그는 당신이 재벌가의 딸이라서가 아니라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바닥부터 싸워온 그 용기에 반했다고 말했다. 서윤은 도진의 진솔한 고백에 얼굴을 붉히며 자신 역시 그가 없었다면 이 힘든 싸움을 끝까지 해내지 못했을 것이라고 화답했다. 식사를 마친 두 사람은 레스토랑 테라스로 나와 밤바람을 맞으며 나란히 섰다. 도진은 조심스럽게 서윤의 손을 잡았고 서윤은 거부하지 않고 그의 손을 꽉 맞잡았다. 두 사람의 손깍지는 마치 견고한 성벽처럼 단단하게 맞물려 있었다. 도진은 서윤의 눈을 바라보며 앞으로도 당신의 곁에서 가장 든든한 파트너이자 연인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서윤은 행복한 미소로 대답을 대신했고 두 사람은 달빛 아래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짧지만 깊은 입맞춤을 나누었다. 그것은 비즈니스 파트너로서의 동맹을 넘어 인생의 동반자로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약속과도 같았다. 호텔로 돌아온 서윤은 바로 퇴근하지 않고 로비에 잠시 들렀다.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로비는 투숙객들로 활기를 띠고 있었고 프런트 데스크의 직원들은 밝은 미소로 고객들을 응대하고 있었다. 서윤은 기둥 뒤에 서서 그 풍경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자신이 서 있었던 그 자리, 모멸감을 견디며 눈물을 삼켜야 했던 그 자리가 이제는 자부심과 열정으로 가득 찬 공간으로 변해 있었다. 그녀는 가슴 한구석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자신이 바꾸어 놓은 것은 단순히 시스템이나 인테리어가 아니라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과 호텔을 감싸고 있는 공기 그 자체였다. 그때 신입사원 한 명이 까다로운 외국인 고객을 응대하며 진땀을 흘리고 있는 모습이 서윤의 눈에 들어왔다. 고객은 예약 문제로 항의하고 있었고 신입사원은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다. 서윤은 본능적으로 나서려다가 발걸음을 멈추었다. 옆에 있던 선배 직원이 다가와 능숙하게 상황을 정리하고 신입사원을 다독여주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었다. 선배 직원은 신입사원에게 괜찮다며 누구나 처음엔 그렇다고 격려해 주었고 신입사원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다시 미소를 되찾았다. 서윤은 그 모습을 보며 안심했다. 이제 자신이 없어도 이 조직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서로를 보듬어 줄 수 있는 건강한 생명력을 가지게 된 것이었다. 서윤은 발길을 돌려 엘리베이터 쪽으로 향하다가 문득 프런트 데스크의 대리석 상판을 손끝으로 쓸어보았다. 차가운 감촉이 손끝을 타고 전해져 왔지만 그녀의 마음은 뜨거웠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한소희라는 이름에게 마지막 작별을 고했다. 그 이름은 이제 사라지지만 그 이름으로 살았던 시간 동안 배운 교훈은 평생 그녀의 가슴 속에 남아 나침반이 되어줄 것이었다. 그녀는 낮은 곳에서 올려다본 세상의 모습을 기억하며 결코 오만해지지 않는 경영자가 되리라 다시 한번 다짐했다. 그녀의 결심은 단순히 개인적인 다짐을 넘어 선대 회장의 유지를 잇고 수천 명의 직원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오너로서의 무거운 책임감이기도 했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하고 문이 열리자 그녀는 당당하게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구두 소리는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숨죽인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길을 개척해 나가는 개척자의 힘찬 행진곡과도 같았다. 로비의 화려한 샹들리에가 그녀의 뒷모습을 비추었고 그녀의 그림자는 길게 뻗어나가며 호텔의 입구를 덮었다. 이제 테이아 로얄 호텔은 단순한 숙박시설이 아니었다. 정의가 살아 숨쉬고 땀 흘린 자가 보상받는 작은 세상이자 그녀가 만들어갈 새로운 제국의 심장이었다. 다음 날 아침 호텔의 정문 앞에는 새로운 현판이 걸렸다. 미리네 그룹 테이아 로얄 호텔이라는 글귀 아래에는 사람을 향한 진심이라는 새로운 경영 슬로건이 새겨져 있었다. 출근하는 직원들은 그 현판을 보며 옷깃을 여미고 새로운 각오를 다졌다. 서윤은
자신의 집무실 창가에 서서 출근하는 직원들의 행렬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곁에는 강도진이 서서 함께 그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웃었다. 말이 필요 없는 순간이었다. 태양은 높이 떠올라 도시 전체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고 그 빛은 테이아 호텔의 유리창에 반사되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찬란한 미래를 예고하는 축포와도 같았다. 서유는 책상으로 돌아와 만년필을 들었다. 결제 서류의 서명란에 한서윤이라는 이름 3글자를 또렷하게 적어 내려갔다. 그녀의 서명은 힘차고 거침이 없었다. 그녀는 인터폰을 눌러 비서실장에게 오늘 예정된 이사회 준비를 지시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과 에너지가 넘쳤다. 프런트에 서 있던 그 여자는 이제 없다. 하지만 그녀가 남긴 전설은 이곳 테이아 호텔의 역사 속에 영원히 살아 숨쉴 것이며 그녀는 이제 더 높고 넓은 곳을 향해 비상할 준비를 마쳤다. 진정한 주인의 이야기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